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정부는 오늘 양자 협의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 트럼프 정부는 자국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초강경 조치를 발동했을까? 비상이 걸린 우리 관련 업체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재현정 박사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지금부터 9년 전 2009년 있었던 불행한 두 사건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우 장자연 씨가 숨지면서 남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기억하시죠? 어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역시 2009년 있었던 용산 참사에서 살아남은 5명의 철거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여럿 있죠. 공동정범 만든 김일란, 이혁산 감독 2부에서 그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그리고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죠. 자, 트럼프 정부는 왜 이런 카드를 빼들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재현정 박사를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이프가드, 이게 긴급 수입 제한 조치죠? 예. 어떤 제도입니까? 일단 수입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증가를 했을 때 그 증가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 그런 수입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쿼터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입을 제한된 기간 동안 규제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한국산 세탁기가 급증했다, 수입이,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급증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네. 수치상으로 사실은 이 급증한 기간을 또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자국에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동이 되면 지금 현재 관세는 몇 퍼센트인데 몇 퍼센트로 올라가는 겁니까? 일단 세탁기랑 태양광 제품은 관세가 굉장히 미미하고요. 예. 세탁기도 조금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만 아주 낮은 관세율입니다. 아주 낮다면 어느 정도? 1%도 되지 않습니다. 1%도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세이프가드 조치 지금 결정된 거를 보면 저희가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모듈 형태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듈에 대해서는 쿼터도 주지 않고 바로 굉장히 높은 3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같은 경우는 120만 대 쿼터를 주지만 그 쿼터 물량 자체도 20%의 고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 쿼터가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1%도 안 되던 관세, 사실상 관세가 없다가 아주 조금 팔아도 20%는 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 거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 피해 규모를 이렇게 산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게다가 특히나 LG나 삼성은 또 저희가 또 미국에 국내에 지금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저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여기가 언론상에 좀 얘기를 한다든지 스스로 그걸 산정해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현지에 삼성 공장이나 LG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세탁기 생산하면 그러면 관세가 안 먹히는 거죠? 예, 현지에서 생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 선거 때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특히나 또 투자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태양광 쪽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 네. 태양광이라는 거는 이제 소재인데요. 네. 이것을 사용하는 이제 수요 산업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 내에 이제 그 공급량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예. 근데 이런 거에 관세를 내게 되면 사실 수요 산업은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입 규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를 해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딱 1주년 되는 이 시점에 태양광이라든지 세탁기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거를 좀 청명하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사실 미국이라는 데는 그 시스템이 좀 로비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의 로비가 좀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삼성, LG 세탁기의 그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될 그럼 수밖에 미국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소비자가 가장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산업보호 쪽으로 간 건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비자들이 저희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비자의 어떤 목소리를 활용하는 데는 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나. 예. 그나저나 미국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맞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들과 협의를 좀 거쳐야 됩니다. 예. 이게 WTO 협정상 의무 사항이고요. 예. 아마 우리 정부도 요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양자 협의를 요청한다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아마 세탁기 같은 경우는 양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해당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사실 아하. 이런 협의에서도 공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양자 간에 하는 건 사실 미국이 워낙 강한 국가고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와 좀 공조를 하는 방안이 좀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양자 협의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네. 이거 좀 부당하다라고 해도 미국이 네. 계속 이건 정당하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고집을 한다 해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좀 별로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WTO 제소에 이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저희가 당연히 또 해야 되는 조치이긴 합니다만 제소를 하게 되면 또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사이에서는 이런 제재 조치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법으로는 조금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게 수익 규제는 사실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일단 걸리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정부와 또 얘기를 하고 WTO 제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챙겨야 될 거고요. 예. 기업에서는 이미 사실 저희 LG 삼성은 현지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마 어렵게 결정을 했겠고요. 예. 이제 그쪽의 공장이 빨리 가동이 돼서 좀 정상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지금 의존도는 높지만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을 좀 찾는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더 확대될까요? 다른 품목으로까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거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요. 제가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 사실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상계관세는 미국의 기업들의 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예. 미국 기업들이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를 원하니까 대통령이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서 너도 나도 한번 이런 제소를 해볼까라는 어떤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사실은 어떤 산업에라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예, 저희가 80년대도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타겟으로 이런 조치를 많이 했었고 네. 저희가 덩달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예.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사실 기업들은 이 리스크를 인지를 하시고 네. 저희가 수출하는 거에서도 조금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또 시장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재현정 박사였습니다.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이런 문건을 남겼죠.
최근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어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정미래 공동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벌써 오래전 일이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장자연 씨가 직접 뭐 편지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도까지도 했었는데 그때 수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사 결과는 당시에 이제 여러 명의 이름들이 거론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본인이 일종의 이제 유서와 같은 그 본인이 직접 쓴 그 글에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거론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고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경찰은 이제 수사를 30명이 넘게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떤 한 여성 연예인의 죽음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그 리스트,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나오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예. 여기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요구를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뒤늦게 이제 이 수사 과정에 이제 그 리스트를 보고 쭉 수사 과정에 들어갔었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결과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결과가 났던 거죠. 어떤 결과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거론됐던 수많은 사람들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언론사 대표의 이름도 있었고 예. 드라마 PD로 지명된 사람들도 있었고 예. 또 이제 관련되는 또 기업체 대표 뭐 여러 사람들이 거명이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경찰에서는 이제 많은 그 내용을 보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전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 전 매니저 이 리스트를 밝힌 이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아주 낮은 처벌 정도로 이제 갔던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뭐 강요했다, 폭행했다 뭐 이런 거 정도로 약한 처벌을 받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그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폭행죄만 인정이 됐습니다. 강요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강요도 인정이 안 되고. 장자연 씨를 이제 이렇게 좀 피트병으로 때렸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그 폭행죄만 인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 전 매니저 이제 이 장자연 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한 그 사람은 오히려 또 그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했다 하는 걸로 또 오히려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고. 그분들은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돼버리고요. 오히려 아주 이제 소속사 그 전 대표라는 사람하고 그 기획사 관련되는 그 전 매니저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형태로 처벌이 된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로는 장자연 씨가 남긴 문서들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거로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본인이 그 리스트를 밝혔을 때 자기가 끊임없이 술자리에 대한 요구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고 또 내가 접대한 사람들은 또 잠자리까지 강요받았고 또 방 안에 갇혀서 온갖 이렇게 협박과 욕설 이런 것들 시달려왔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구체적으로 거기다 쓰고 있거든요. 또 자기를 계속해서 불러서 접대를 시켰고 심지어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 부모님 그 어머니 그 제사 거기도 못 가고 이렇게 가서 자기가 접대까지 했었어야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세상에 밝히지 못하고 정말 유서 형태로 자기가 써놓은 것들이 이제 결국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야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읽어야 되는 것들은 이분이 살아생전 본인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되는데 경찰은 그나마 조금 수사를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죄 입증을 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야무야 돼버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어제 여성단체들이 이 검찰을 이거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장자연은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셨다는데 어떤 뜻입니까? 장자연이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의미로서 이 사건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예.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한번 2차, 3차 계속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예.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타살이라고 봤던 거였고요. 예.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과거사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검찰의 어떤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밝혀졌긴 했지만 네. 이 사람이 다시 소환되어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정부패, 그다음에 권력 유착의 문제, 정치검찰의 문제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장자인은 살아서 돌아왔고 예. 그가 그 싸늘한 죽음으로써 견디지 못하고 떠놓은 그 무수한 기록들 이것을 살아있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명해 나가자라는 네. 의미로 저희가 장자인은 살아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자연 씨는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됐고 그 네. 9년 전 수사에서도 뭐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랬든 뭐가 어쨌든 뭐 제대로 처벌을 못했는데 지금 재수사하면 처벌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거는 이 검찰이 과거사 문제라든지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한 정부가 이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네. 주로 인권 여성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특히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의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최근에 그 본인들이 받았던 여러 여성 연예인들의 문제라든지 영화 산업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이어지고 있죠. 예. 예,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야말로 이번이 또 기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재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들을 밝혀낸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어떻게 하는지 함께 좀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 공동대표였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라고요? 예, 문 대통령이 53년 1월 24일 생이니까 오늘 65번째 생일이에요. 네. 보통 대통령 생일은 이제 단신거리로 지나가죠.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광고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예, 뭐 지하철 광고, 그다음 뉴욕에도 광고했다고요? 예, 서울 10여 개 지하철역에는 이제 한 달 동안 광고가 걸려 있고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이틀간 광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모은 거죠. 서울 지하철 광고주는 열대과일 애호가 모임이라는 사람들인데 왜 하필 아마 이게 열대과일이에요? 이게 모였으니까 일단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광고주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평범한 여성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네. 미국 광고도 문 대통령 여성 지지자들이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긴 하죠. 그렇죠. 이 대통령이 열성적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이 광고에 대해 가지고 평이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은 막 완전히 이렇게 거부감이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은 이제 뭐 그 자체는 이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하여튼 처음 보는 현상들이죠.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뭐 포털 검색어에 이 평화올림픽 또 평양올림픽 이게 동시에 등장했다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인가부터 SNS하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프 생신 선물 검색어 이벤트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문프는 이제 프레지던트 문재인 대통령 별칭이죠. 예. 이제 내용인즉슨 문 대통령 생일에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6시에 네이버와 다음에 평화올림픽 키워드를 집중으로 검색하자. 그래서 이 검색어로 띄워 올리자. 예.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평화올림픽 많이 강조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올리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걸 생일 선물로 그런 검색어를 좀 1등으로 올려보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평화올림픽이 1등에 한때 검색어 올랐고. 1위에 올랐고. 예. 근데 평양올림픽은 또 왜 올랐어요? 그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되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항마격으로 무슨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지. 우리가 이런 거나 해보자. 이건 말하자면 급조된 거겠죠.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평양올림픽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감도 좀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오후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이 키워드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됐습니다. 왜요?
정현 선수가 오후 2시에 호주 오픈 테니스 4강 진출했잖아요. 테니스.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정현 선수 관련 키워드들이 뒤덮었죠. 예.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뭐 제가 이제 조작이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제 이벤트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검색이라는 건 사람들이 나 궁금한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검색이니까 이게 본질적인 목표하고 떨어진 건데 네. 이게 이제 본질적인 검색어가 나타나니까 이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간다.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는 예. 거군요. 아무튼 광고도 그렇고 뭐 생일 선물로 검색어 올리자 이것도 그렇고 참 독특한 풍경은 풍경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강고한 지지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나 생일 축하 표현하는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겠죠. 뭐 국정원이 댓글 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뉴욕 광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과하지 않은가. 우리가 예. 뭐 애인한테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광고 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하죠. 공식 논평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본인 페이스북에 이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론 조작? 예. 이게 이제 포털에 여론 조작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근데 이게 저는 정치권의 아쉬움이 큰 게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야당이 대통령 생일 축하하는 덕담을 점잖게 했으면 어땠을까. 과거에는 난도 보내고 뭐 이런 풍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축하 난 안 보냈답니까? 그런 뉴스를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보냈겠죠. 모르겠습니다만. 의례적으로라도 보내지 예.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각을 세울 땐 세우더라도 이런 의례적으로라도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그런 미덕 같은 게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너무 각박해진다는 거죠. 예. 오늘 장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먼저 문 대통령 생신 축하드린다. 그런데 이게 지지자들이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했으면은 네. 그게 더 울림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조작이란 단어를 쓰려면 이게 조직적이고 공적 기구가 개입했을 때 그럴 때 사용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지지자들의 행동까지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확장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디 뉴스에다가 불리한 뉴스에 있으면 좌표를 찍는다고 하죠. 인터넷 주소를 해서 우리 여기 가가지고 이제 좀 우호적인 댓글을 달자 이런 것이 인위적인 거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또 제가 언급한 뭐 국정원 댓글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좀 차이를 둬서 이건 세심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죠. 공적 기구가 개입되고 심지어 거기에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고 그렇죠. 이런 것과 자발적 지지자들이 뭐 예를 들면 반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평양올림픽 우리도 올립시다 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워낙 새로 나타난 현상이라 가지고 경계가 애매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상을 맞춰서 보고 변화에 대해서 적응은 하되 또 과한 것은 좀 이제 자제하는 그런 게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의 이 남일당 막루 5명의 철거민 1명의 경찰관 목숨을 잃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5명의 철거민들이 공동정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 5명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 내일 개봉이 되는데요. 김일란 감독, 이혁상 감독 두 분이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김일란, 이혁상 감독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용산 참사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2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네. 김일란 감독하고 또 다른 분이 만드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2개의 문하고 이번 공동정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공동 연출이 달라졌는데요. 그때는 김일란, 홍지유. 네. 이번엔 김일란, 이혁상. 네네. 제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두개임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참석했었던 경찰 특공대들의 증언이라던가 재판 기록,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산 참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관객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시면서 이 판결 자체를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요. 이번에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막루에 올라가셨던 농성 철거민들이 출소를 한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조금 더 사건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에 좀 주목해서. 두개문은 용산 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렇죠.에 대한 질문이라면 사실 요 5분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몇 년 형을 다 받으셨죠? 대략 한 4년에서 5년형을 받으시고 2013년 1월 31일에 특별 사면을 받고 출소하셨습니다. 2013년 1월이면 그래도 꼬박 한 3, 4년 사신 거네요. 그렇죠? 4년 정도. 네. 그렇죠? 네. 그 5분 중에 한 분은 직접 그 현장에서 아버님을 잃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5 주인공 중에 그 이충현 씨 같은 경우에는 용산 4구역 이제 철거민 대책위원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막루 농성의 책임자였죠. 그리고 그분의 아버님이신 이상림 씨 같은 경우에도 당시 연세가 71살. 꽤 나이가 많으셨던 이제 노인분이셨는데 같이 막루에 이제 올라가셨다가 이제 탈출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이충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가족이기도 하고 막루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한 분이셔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법률상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가해자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4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나머지 4분은 다른 지역의 철거민이셨어요. 연대 투쟁하러 오신 분들. 그렇죠. 바로 연대를 위해서 용산으로 모두 모이셨던 건데 사실 그날 막루 농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막루에 오셨던 상황에서 지원하러 왔다가 그렇죠.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돼서 정말 그야말로 소용돌이처럼 휘말려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 5명이 공동 정범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동 정범이 뭐예요, 정범? 그러니까 어떤 범행을 할 때 이게 공모 관계에서 같이 범행을 했던 사람들인데 좀 더 뭐 주체적이었던 뭐 주범이 있고 거기에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보조범 같은 그런 약간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주범과 종범이 아니라 모두 다 주범이라는 정범이라는 의미에서 5명이 똑같이 주도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사실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는데요. 작년 이제 그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이제 최순실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가 공동정범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둘의 관계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고 뭐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고 경제 공동체로서 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 5분이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관계든가요? 그려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말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기소 자체가 과잉 기소되었다라고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고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철거민 5분과 경찰관 1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수에서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철거민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화염병이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더불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려면 이분들이 경찰관 1분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서 불을 내서 경찰관 1분이 돌아가셨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데 예. 공모를 이제 경찰관 한 분을 죽여야겠다라고 공모를 할 리도 없을 뿐더러 화재 자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였기 때문에 사실 기소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약간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당시에도 이제 법조인 분들이 성명을 내거나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왜 이 5명이 공동정범이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5분이 2013년 1월에 출소하면서부터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다니며 찍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5분들이 또 서로 막 싸우더라면서요. 사실 공동정범인데 왜 싸웁니까? 그게 아마 그 용산에 계셨던 철거민 분들과 단순히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연대 오셨던 철거민들 사이였던 말하자면은 좀 약간 인지상정의 어떤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도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연대투쟁이라는 형태로 도와주시러 갔던 거였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고 정말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용산의 철거민 분들은 그래도 용산에 사셨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연대 오셨던 분들은 저분들이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저분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사실 세간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좀 소외감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정권적 시각에서 보면 그분들은 외부 불순 세력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외부 세력이죠, 정말. 특히 또 외부 불순 세력,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지칭이 되고 네네.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분들을 따라다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참사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각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저희 주인공 중에 한 분인 지석준 씨 같은 경우에는 막루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잘못 떨어지시는 바람에 두 발 모두 다 발목이 분쇄되니까 부러지고 조각나는 그런 큰 부상을 입으셨고 척추도 다치셨어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15번 정도 받으실 아이고. 정도였고 그 이후에 재활 과정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셨고요.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네. 경우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출소하고 왔는데도 이 재개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말 반파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농성을 했느냐도 중요했지만 참사 이후에 겪고 있는 이 일상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 저희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잊고 있는데 그쵸. 일상의 고통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던가요? 근데 이 한편에서의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 재판이 부당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그 억울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엮이면서 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서로를 원망하는 감정이 또 폭발하시더라고요. 서로를 원망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국가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어서 모두 다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그 원인을 서로에게 찾는 거예요. 네 탓이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탓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직접 하던가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복잡한 감정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한때는 동지셨고, 그리고 성심성의껏 정말 서로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거여서 원망도 되지만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탓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하는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현재는 국회의원이죠. 네. 이분들이 어떠한 뭐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의해서 이것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갈라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망이 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런 참사에서 흔히 목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국가적 폭력의 희생자들이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질 뿐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마저 붕괴되더라. 그렇죠. 이 참사를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을까? 내가 만약에 용산에 연대를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연대를 가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연대를 오라고 하신 분들은 더 미안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내가 연대 오란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을 겪고 있구나. 그렇죠.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감정으로 점점 더 증폭되면서 이게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저희는 옆에서 지켜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을 다큐에 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떤 기자분은 집안 싸움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했었는데 하나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내밀한 그런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다큐에 담는다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좀 망설여지는 지점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이러한 갈등이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억울함과 자책과 참사의 피해와 이 국가로부터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한 감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아 이걸 다큐에 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분들이 출소 후에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모이거나 만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어때요? 이분들이 이제 출소를 하시고 동지회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좀 서로의 아픔이나 이후에 어떤 진상규명 과정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자리를 만드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 이 공동정범의 주인공 이충현 용산 사구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커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용산 사람들은 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반목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왜 안 오신답니까? 일단 이 이충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임보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사적이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모임보다는 이 진상규명을 향한 어떤 대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어서 오히려 그런 작은 모임보다는 큰 집회나 이런 곳에서 용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좀 공적인 활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을 좀 풀어주는 그런 관계가 사실 이 피해자들 그리고 생존자들 사이에서도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 때문에 결국 이런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 분은 또 더 서운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말들이 그래서 또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나저나 이분들은 뭐 아까 뭐 여러 차례 수술 받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계는 어떻게들 꾸려가십니까? 이후에 그래도 이전에 하던 뭐 호프집을 다시 열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말 일, 그래서 음식을 다시 배우셔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그마한 식당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직업 훈련을 받기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적응을 잘 하셔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여전히 또 이렇게 그 새로운 무언가에 적응하시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트라우마와 기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오시나 봐요. 왔다 갔다 이렇게. 특히나 2009년 1월 20일이었으니까 사실 딱 요맘때 1월에 접어들기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마치 자명종이 알람처럼 울리는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요맘때가 가장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트라우마들이 사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잠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우리가 다큐로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다들 흔쾌히 동의하시던가요? 그거는? 사실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일단 이 용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강하셨기 때문에 흔쾌히 그 승낙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작인 2개의 문이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반향을 얻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용산을 새롭게 환기시켰던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다면 2개의 문처럼 용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승낙을 하셨지만 이 저희가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내부의 어떤 갈등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네. 약간 요걸로 포커스를 이동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의 주저함이 그러셨겠죠. 없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건 어쩌면은 좀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부끄러운 우리들의 관계라는 생각에 그러셨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이 용산 문제가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마음 먹을 수 있겠다.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이렇게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개봉이죠. 네. 완성본을 이분들한테 보여드렸나요? 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이제 공개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봤을 때는 저희 감독들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의 상처가 저렇게까지 깊은지 몰랐다. 뭐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러네요. 직접 보고 듣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다 각자 해주셨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충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스러워서 얼굴을 들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용산 구주기 때 20일 날 또 다 같이 보셨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그때보다는 가볍게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영화도 또 같이 보고 뭐 좀 즐겁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이제 두 분 감독님들이 한마디씩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관객들은 이걸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꼭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다까지는 아니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처음에는 개봉을 할 때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완성됐을 시점에는 박근혜 정권이었었고 사실 좀 암울했고 이 이야기가 과연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잘 들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완성된 건 꽤 오래전이군요. 네, 2016년 가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촛불을 지나고 그 촛불을 모였던 사람들의 그 열망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고 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희망을 갖고 이 정권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어울리게 또 어쨌든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경찰들의 인권 침해 관련한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 진상조사하겠다라고 그렇죠. 발표도 하셨고 거기에 이제 용산 참사도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요. 네. 희망이라는 게 좀 생기고 관객분들이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또 용산 참사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진짜 가능할 수도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조금은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사회나 이렇게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럼 공동정범의 다음 편 3탄은 언제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관객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건 아마도 이 영화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는데요. 저는 만약 공동정범의 속편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영화관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또 이 저희 주인공분들 이 참사의 어떤 피해자, 희생자분들의 트라우마가 그래도 조금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서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공동정범들, 그분들의 생생한 아픔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뭔가 진상규명의 희망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개봉관은 많이 잡으셨어요? 열심히 잡고 있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정범 만드신 김일란, 이혁상 두 감독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항상 이 시간에는 좀 우울한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기분이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그랜드슬램 준결승이 눈앞에 보입니다. 끝나지 않았네요. 이 패싱을 건져내고 있는 샌드그랜. 첫 번째 매치 포인트부터 무려 11분째 향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현은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이제 호주 오픈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팔 벌려 환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현입니다. I think King start to what I had to do in ceremony, something like that. And 마지막 게임 포틸러브에서 세레모니를 생각하고 있었군요.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샵 안 끝난 거 아니까 계속 응원해 주세요. 금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정현 선수, 그죠? 그렇습니다.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인데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테니스 붐이 올 것이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라켓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호주 멜번에서 열린 2018 호주 오픈 남자 단식 8강전에서 정현 선수가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랜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 테니스 샌드그랜은 이름도 테니스인데 철자는 그 테니스가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선수도 그동안 좀 무명의 서름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기세가 막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현 선수가 꺾었습니다. 네. 이제 4강전 예상 상대는 누굽니까? 이제 그 16강에서 세계 1위 조박 노코비치를 이기면서부터 우리 정현 선수가 그때부터 돌풍인데 다음엔 이제 로저 페더러와 토마스 베르디유 이 경기의 승자가 정현 선수의 상대가 됩니다. 예. 정현 선수에게 누가 상대였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 50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로저 페더러가 진짜 무서운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년 전에 노박 조코비치가 그때도 황제라고 불리던 로저 페더러를 이겨서 이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로저 페더러가 지금도 세계 2위이고 아직도 황제거든요. 네. 이 선수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총 19차례나 우승을 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역대 최장 랭킹 1위 기록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또 이 정현 선수랑 경기를 할 때 조코비치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페더러는 지금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체코의 토마스 베르디유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인데 이 세계 20위로 페더러보다는 좀 부담감이 덜하지만 이번 대회가 또 특히 이변이 많다고 하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이 4강전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때문에 안 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을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이루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올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오겠다.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주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대북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인도적 지원 재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좀 전달하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다른 배경이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뭐요? 또 다른 게? 일단 아베 신조 총리의 올해 최대 현안이 이제 개헌인데요. 개헌은 재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무엇을 위한 재무장이냐 이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럴 경우에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점이거든요. 근데 아베 신조 총리의 첫 번째 질문에는 이제 미일 관계와 북핵 문제 여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장이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지금 방위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위안부 합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창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개헌을 바라는 우익 세력들은 아베 신조 총리의 평창 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에 다른 파벌에서는 평창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지금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엊그제 의회 연설에서 특별히 한일 관계를 좀 격화를 했고 또 고노다로 외상이 독도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 평창에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을 맞추는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에 오는데 와서 북한의 어떤 선전전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옆에 좀 찰싹 붙어서 이렇게 같이 북한의 압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이런 내부의 어떤 우익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문제가 좀 미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뭐 남의 축제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 할 말만 하겠다. 이건 아마 자국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아마 그런 측면이 클 것 같습니다. 세게 표현한 걸 겁니다. 예. 다음 뉴스요. 김영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입장문이 두 가지 버전인데 대국민용과 내부용 이렇게 있습니다. 대국민용 입장문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사과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예. 또 내부용 입장문에는 우리가 이제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좀 이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찾아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인 얼개 정도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후속 조치를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을 하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는 또 대외 업무 전면 재검토 등의 좀 조직 개편을 진행을 할 것이고 또 법원 행정처의 상금 판사 규모는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담겨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입장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고발된 것들이 있어서 검찰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를 고발한 사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관련 사건들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차원에서 사건 재배당을 했다. 검찰이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이번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당장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향후 진행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 추이를 우리가 더 잘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뉴스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일단 혐의는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스 자금이 이동영 씨가 최대 주주인 IM이라는 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상은 회장이 이동영 씨가 실질적 사주인 협력사를 설립해서 그 계좌로 9억 원을 입금하도록 했고 또 이동영 씨도 용역업체에서 3년간 7,200여만 원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어서 아마 이것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이동영 씨한테 기자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물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자기 아버지가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발언한 녹취록도 있고 해서 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동영 씨는 아니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상은 회장이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동영 씨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다스 실소유주인 게 더 나을 것도 같고요.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뭐 고속 승진을 하면서 이동영 씨가 밀려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동영 씨가 오히려 다스 경영권 승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돈다고도 하니까요. 검찰이 이런 사정을 이용하는 좀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뭔가 좀 지금까지와는 나오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좀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은 뭐 병원에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검찰에 불렀는데 애초에는 건강도 안 좋고 준비도 안 됐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하고 그래서 내일 모레 26일에 다시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위급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좀 당분간 검찰에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어제 민병두 의원의 폭로도 있었던 만큼 대북 공작금 유용 문제로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검찰은 최근 최종읍 김남수 전 국정원 3차장을 비공개로 소환해서 이 대북 특수공작비 관련 자금 유용 의혹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돈들이 또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상납됐을 가능성 이것을 이제 보고 있다고 해서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내일은 지난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장진수 씨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성명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구속이 되면 그 다음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소환으로 이어질 것으로들 보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테니스 정현 선수 또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듣죠. 비지스의 You Win Again.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무려 6명의 사망자를 낸 안타까운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관이 소위 달방이라고 부르는 장기 투숙객들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운 겨울에 더 고생하는 주거 빈곤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달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월 단위로 여관방에 돈 내고 계시는 분, 장기 투숙하시는 분 그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살아가는 집이라는 거죠. 네. 예전에 우리 사골세라고 해서 10달치 이런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고시텔, 쪽방, 뭐 쪽방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데 예. 특히 이제 여관 이런 데가 한 15,000원 하루 투숙비가 2만 원 이렇게 되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치 한 30만 원, 40만 원 내고 네. 지내는 분들이 꽤 많다. 네. 다만 그 인원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어디에도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쪽방촌이 전국적으로 뭐 한 1만 세대 안팎된다. 네. 뭐 이런 조사 결과는 있었는데 예. 이 여관집 또는 고시텔을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네. 우리가 딱 짐 잡아도 최소 수십만 원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전국에 그 종로호가만 가도 이런 여관들 그 화재 참사는 여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이런 여관은 또 굉장히 규모도 작잖아요. 예, 규모도 작고 오래돼 가지고요. 이번에도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같은 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도 지금 작년부터 기존에는 11층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의무화 됐는데 네. 작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 건물들은 대부분 그 전에 지어진 데다가 그렇죠. 오늘 이번에 화재 참사된 여관도 보면 3층짜리입니다. 예, 그 주변에도 뭐 2층짜리, 예. 3층짜리여서 대부분 6층 미만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도 없고 심지어는 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 경보도 설치 의무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재 경보기도 안 울리고 있어도 안 울리고 네. 뭐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 이제 소방서에도 여기 소방 점검이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특별 소방 점검 시설이 일단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점검 안 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소방청에서도 이렇게 네. 항의되고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달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무리 뭐 쪽방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같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관방은 보증금이 없잖아요. 보증금이 어쩌냐. 그러니까 목돈 없는 분들이 여기 이제 예. 가시는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그 가난의 정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증금도 없이 예. 그냥 정말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데 잠시 여행으로 와 있거나 아니면 일보러 왔거나 잠시 일하러 오는 분들이 이런 달집도 살고 고시텔. 제가 달집은 솔직히 못 가봤는데 고시텔은 가봤거든요, 동네. 근데 진짜 정말 좁은 데서 한 30만 원, 40만 원 내고 사시더라는데 그래도 고시텔들은 좀 개조도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소방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달집들이 문제입니다. 오래된 여관집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또 아시다시피 그 입구가 다 좁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공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처럼 허망하게 죽어나가는 거 이거 우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조금 아까도 언급한 고시텔, 쪽방 이런 건 그래도 통계라도 잡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관의 달방은 통계조차 없다. 예. 지자체나 정부도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만 자꾸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뭐니 해도 이 주거 빈곤층의 대명사 하면 바로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이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 한 분 좀 연결해서 어떠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무려 14년간 지금 동자동 쪽방촌에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태현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추운데 지금 거긴 어떻습니까? 뭐 여쭤보기도 참 죄송하네요. 여기는 남산이 바로 위에 있어갖고요. 예. 굉장히 춥습니다. 방에 무슨 난방 시설 같은 게 있나요? 방에 난방 시설이라고 바닥 시설밖에 없죠. 바닥에 그러니까 뭐 연탄 같은 게 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전기장판 같은 거예요? 전기장판이죠. 딱 전기장판? 네, 예. 그럼 공기조차 데펴지지 않잖아요, 전기장판 가지고는. 그렇죠. 방 안에 훈훈한 기는 없죠. 그냥 그 장판 위에 이불 뒤집어 쓰고 계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아이고. 이태현 씨는 무려 14년째 지금 거기 계시다고요? 예. 어떻게 거기 들어가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도숙을 하다가 좀 길에서 쓰러져갖고 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시민사회 도움으로다가 방을 얻어줘갖고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동자동 쪽방촌에 모두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은 저희가 2년 전에 전수조사했을 때 1200가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00가구 많군요. 예, 많습니다. 그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시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렇죠.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이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예. 그리고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돼 갖고 이게 방수 처리가 잘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벽을 바람이 때리면은 예. 방으로 막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심한 건물들이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갖고 네. 좀 사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예. 바닥은 전기장판 딱 하나밖에 없고 예.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이용해야 되고. 화장실은 밖에 나가서 이용해야죠. 공중 화장실이라 예. 뭐 씻을 곳도 없고 세면실 하나 있는 데서 한 층에 한 12가구가 그 세면실 하나를 갖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네. 또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예. 그러한 곳이라고 열악한 곳이죠. 그 세면실이나 거기서 물을 데피는 건 뭘로 데핍니까? 뭐 물 데피는 거는 무슨 뭐 커피 버틀이라든가 밥솥 이런 걸로 데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이태현 씨도 기초생활수급자시죠? 예. 그럼 한 달에 얼마쯤 받으시는 거죠? 지금 6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쪽방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방세 평균적으로 23만 원 되면은 예. 전기세나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40만 원 갖고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뭐 전화도 있고 전화비 뭐 같은 거. 네. 이런 거 공과금 내고 나면은 뭐 실질적으로 저한테 쓰여지는 거는 뭐 한 돈 30만 원?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문화생활이라는 건 없고 뭐 그냥 방에서 먹고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식비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겠군요. 이론도 없죠. 네. 모자르죠. 네. 그러니까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방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냥 가까운 요 밖에 한번 바람 쐬러 나갔다 오는 거.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딱 일주일 전 지난 17일에 그 돈이동 쪽방촌에 불나서 주민 한 분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 제가 지금 돈이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식 지원하는 분인데 이렇게 이웃에 있는 쪽방촌에 음식 지원 같은 봉사활동도 하시는군요. 예. 네. 그나저나 동자동 그 쪽방촌 같은 데 화재 한번 발생하면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겨울에 서로가 조심하자고 많이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하는 편입니다. 네. 뭐 서울시나 정부 당국에 좀 요청하실 사안이 있다면요? 겨울철도 그렇고 여름철도 그렇고 좀 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 좀 시설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은 소망이에요. 예. 그런 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람이 저거 한다고 해도 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설이라든가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달아줘서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무슨 격에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건물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이죠. 근데 시가 좀 지원해 줄 테니 그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뭐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 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태현 씨 함께 만났고요. 안진걸 처장. 예. 이런 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그 쪽방촌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급여로 어떻게 이분들이 살 수 있나 이런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도 늘어나되고 그 쪽방촌의 실태도 개선돼야 된다는 캠페인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정도 저도 자본 적은 있는데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곳이 오히려 화재에 취약하다고. 그러니까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소방차 들어올 수도 없는 막 언덕배기가 좁은 길에 있거든요. 그렇죠. 저 동자동도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동자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 후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방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데일수록 오히려 스프링클러나 필요하다. 화재 경보기나 소화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알아서 그런 거 잘 설치하시잖아요.
쉽잖아요. 가난한 동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뭐 건물주도 일부 내게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도 지원하고. 건물주들이 근데 별 관심이 없는 잘 안 하려고 하겠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예를 우리 길 가다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마음 급해서 들어갔는데 문이 잠가져 있었고 막 낭패 본 적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자체에서 개방형 화장실이라 해서 일부 좀 지원해주고 네. 건물주들도 이렇게 마음씨 좋게 화장실을 개방해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정부나 지자체가 건물주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 화재 나오고 그러면 건물주들도 굉장히 손해잖아요. 너무 그 인명피해라는 이런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서울만 해도 지금 쪽방촌이 4,000개 안팎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1만 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도 3,000~4,000 명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만은요. 네. 네. 그 일각에서는 아예 그런 쪽방촌 건물들을 시나 이런 차원에서 아예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저소득층 주거용으로 좀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가요? 실제로 그래서 시가 일부 지원해가지고 저렴 쪽방 임대라고 해서 153호 정도는 만들었다고 해요.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153호? 깔끔하게 이렇게 다시 제공하는. 근데 뭐 그런 저는 건물주들과 잘 논의가 돼서. 근데 건물주들이 안 팔려고 그러겠죠, 또.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꼬박꼬박 어찌됐든 월세가 들어오는데 30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SH공사에서도 또 101호 정도를 쪽방촌에 주로 사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조금씩 있고요. 하긴 하는군요. 그다음에 5개 쪽방 상담소 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거기서도 지금 한 150개 안팎의 그런 임대주택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빈곤단체들 서울시와 SH가 제공하는 101호 임대주택 101개 이 중에 30여 주민밖에 아직 입소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제대로 지금 홍보도 안 돼 있고 5개 쪽방 상담소 중심으로만 공급을 하니까 거기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주거 빈민들이 그걸 접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임대료를 지금 20만 원, 30만 원 겨우 내고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못 낼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을 가지고 임대료를 300만 원 정도로 서울시가 지금 보증금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방금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300만 원 없는 분들이 300만 원 없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건데 그걸 보증금 요구하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홈리스 행동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런 쪽방촌이나 주거 빈민들 돕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홈리스 행동, 빈곤사회연대 이분들이 지금 서울시 앞에서 또 동자동 사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대책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한 규탄 기자회견도 1월 20일 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아예 이 시나 주택공사나 이런 등등에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부담 없이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 거기까지 안 되면 이런 쪽방촌 자체를 건물주와 협의해서라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보완하고 뭐 바람 숭숭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잖아요. 안전하고 따뜻하게만 자면 되거든요. 일단요. 그러니까요. 안전하고 따뜻하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분들이 무슨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큰 규모도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10평 안팎이라도 제공되면 지금 쪽방촌은 사실 뭐 2~3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방촌이나 쪽방촌 주변에 왜냐하면 거기에 생활공간이 있고 일자리들이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용직 하시는 분들 일용직도 근처에서. 있고 폐지를 줍는 분들도 있고 뭐 고물을 줍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로 또 가라 그러면 그런 적응도 안 되고 일자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 주변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쪽방이든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이든 이런 게 이제 절실한 상황이죠. 네. 지금 방금 폐지 줍는 분 이런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 전국 단위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처음 하는 조사입니다. 처음 하는 조사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달집에 사는 분들 규모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안전대책도 미비하다 했는데 그동에 기존의 그 선행연구를 보면 지자체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폐지 노인을 합쳐보면 작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175만 원까지 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1위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호소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세금 많이 걷잖아요. 1년 예산 400조도 넘거든요. 지금 좀 이런 데 많이 좀 대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해 보면 한 10만 명 정도로 또 추정된다는 굉장히 수치 차이가 크죠. 뭐 정작을 수가 없어요. 설문조사해 보니까 노인분들께서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 다 합쳐놓으니까 80만에서 175만까지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대책 자체를 못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되고 그중에서 정말 생존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소일거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득도 일부 다를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조사가 돼야 거기에 맞는 알맞은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대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그렇죠. 예.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달방, 쪽방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취지로 방송해 드렸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태양광 쪽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이제 소재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이제 수요 산업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 내에 이제 공급량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근데 이런 거에 관세를 내게 되면 사실 수요 산업은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입 규제, 보호무역 조치를 뭐 강화를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딱 1주년 되는 이 시점에 태양광이라든지 세탁기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거를 좀 청명하는 뭐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사실 미국이라는 데는 그 시스템이 좀 로비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미국 기업의 로비가 좀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삼성, LG 세탁기의 그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될 수 그럼 미국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소비자가 가장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보호 쪽으로 간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비자들이 저희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비자의 어떤 목소리를 활용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나. 그나저나 미국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맞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들과 협의를 좀 거쳐야 됩니다. 이게 WTO 협정상 의무 사항이고요. 아마 우리 정부도 요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양자 협의를 요청한다 그러네요. 근데 아마 세탁기 같은 경우는 양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해당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뭐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협의에서도 공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양자 간에 하는 건 사실 미국이 워낙 강한 국가고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와 좀 공조를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양자 협의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좀 부당하다라고 해도 미국이 계속 뭐 이건 정당하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고집을 한다 해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좀 별로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WTO 제소에 이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또 해야 되는 조치이긴 합니다만 제소를 하게 되면 또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사이에서는 이런 제재 조치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법으로는 조금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게 수익 규제는 사실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일단 걸리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뭐 미국 정부와 또 얘기를 하고 WTO 제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챙겨야 될 거고요. 기업에서는 뭐 이미 사실 저희 LG 삼성은 현지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어렵게 결정을 했겠고요. 그쪽의 공장이 빨리 가동이 돼서 좀 정상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미국의 지금 의존도는 높지만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을 좀 찾는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반도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확대될까요? 다른 품목으로까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거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요. 제가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 사실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상계관세는 미국의 기업들의 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예. 미국 기업들이 이런 뭐 세이프가드 조치를 원하니까 대통령이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서 너도 나도 한번 이런 제소를 해볼까라는 예. 어떤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예. 사실은 어떤 산업에라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겠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예, 저희가 80년대도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타겟으로 이런 조치를 많이 했었고 네. 저희가 덩달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시기가 있는데요. 예. 뭐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사실 기업들은 이 리스크를 인지를 하시고 네. 저희가 수출하는 거에서도 조금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또 시장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재현정 박사였습니다.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이런 문건을 남겼죠. 최근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어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정미래 공동대표를 연결해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벌써 오래전 일이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장자연 씨가 직접 뭐 편지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도까지도 했었는데 그때 수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사 결과는 당시에 이제 여러 명의 이름들이 거론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본인이 일종의 이제 유서와 같은 그 본인이 직접 쓴 그 글에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거론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고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경찰은 이제 수사를 30명이 넘게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떤 한 여성 연예인의 죽음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결국은 그 리스트,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나오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예. 여기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뒤늦게 이제 이 수사 과정에 이제 그 리스트를 보고 또 수사 과정에 들어갔었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결과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결과가 났던 거죠. 어떤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거론됐던 수많은 사람들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언론사 대표의 이름도 있었고 드라마 PD로 지명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관련되는 또 기업체 대표 뭐 여러 사람들이 거명이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경찰에서는 이제 많은 그 내용을 보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전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 전 매니저 이 리스트를 밝힌 이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아주 낮은 처벌 정도로 이제 갔던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뭐 강요했다, 폭행했다, 뭐 이런 거 정도로 약한 처벌을 받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그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폭행죄만 인정이 됐습니다. 강요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강요도 인정이 안 되고. 장자연 씨를 이제 이렇게 좀 피트병으로 때렸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그 폭행죄만 인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 전 매니저 이제 이 장자연 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또 그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했다 하는 걸로 또 오히려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고. 그분들은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돼버리고요. 오히려 아주 이제 소속사 그 전 대표라는 사람하고 그 기획사 관련되는 그 전 매니저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다른 형태로 처벌이 된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로는 장자연 씨가 남긴 문서들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거로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본인이 그 리스트를 밝혔을 때 자기가 끊임없이
실자리에 대한 요구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고 또 내가 접대한 사람들은 또 잠자리까지 강요받았고 또 방 안에 갇혀서 온갖 이렇게 협박과 욕설 이런 것들 시달려왔다. 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구체적으로 거기다 쓰고 있거든요. 예. 또 자기를 계속해서 불러서 접대를 시켰고 심지어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 부모님 그 어머니 그 제사 거기도 못 가고 이렇게 가서 자기가 접대까지 했었어야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세상에 밝히지 못하고 정말 유서 형태로 네. 자기가 써놓은 것들이 이제 결국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야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네. 그걸 이제 올리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걸 생일 선물로 그런 검색어를 좀 1등으로 올려보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평화올림픽이 1등에 한때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예. 근데 평양올림픽은 또 왜 올랐어요? 그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되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항막격으로 무슨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지 우리가 이런 거나 해보자. 이건 말하자면 급조된 거겠죠.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평양올림픽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감도 좀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오후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이 키워드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됐습니다. 왜요? 정현 선수가 오후 2시에 호주 오픈 테니스 4강 진출했잖아요. 테니스.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정현 선수 관련 키워드들이 읽어봤죠. 예.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뭐 제가 이제 조작이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제 이벤트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검색이라는 건 사람들이 나 궁금한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검색이니까 이게 본질적인 목표하고 떨어진 건데 네. 이게 이제 본질적인 검색어가 나타나니까 이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간다.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아무튼 광고도 그렇고 뭐 생일 선물로 검색어 올리자 이것도 그렇고 참 독특한 풍경은 풍경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강고한 지지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나 생일 축하 표현하는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겠죠. 뭐 국정원이 댓글 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뉴욕 광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과하지 않은가. 우리가 뭐 애인한테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광고 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하죠. 공식 논평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본인 페이스북에 이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론 조작? 예. 이게 이제 포털에 여론 조작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근데 이게 저는 정치권의 아쉬움이 큰 게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야당이 대통령 생일 축하하는 덕담을 점잖게 했으면 어땠을까. 과거에는 난도 보내고 뭐 이런 풍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축하 난 안 보냈답니까? 그런 뉴스를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보냈겠죠. 모르겠습니다만. 의례적으로라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각을 세울 때는 세우더라도 이런 의례적으로라도 축하할 일은 축하하고 그런 미덕 같은 게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너무 각박해진다는 거죠. 예. 오늘 장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먼저 문 대통령 생신 축하드린다. 그런데 이게 지지자들이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했으면은 네. 그게 더 울림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조작이란 단어를 쓰려면 이게 조직적이고 공적 기구가 개입했을 때 그럴 때 사용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지지자들의 행동까지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 확장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디 뉴스에다가 불리한 뉴스에 있으면 좌표를 찍는다고 하죠. 인터넷 주소를 해서 우리 여기 가가지고 이제 좀 우호적인 댓글을 달자 이런 것이 인위적인 거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또 제가 언급한 뭐 국정원 댓글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좀 차이를 둬서 이건 세심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죠. 공적 기구가 개입되고 심지어 거기에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고 그렇죠. 이런 것과 자발적 지지자들이 뭐 예를 들어 반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평양올림픽 우리도 올립시다 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워낙 새로 나타난 현상이라 가지고 경계가 애매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상을 맞춰서 보고 변화에 대해서 적응은 하되 또 과한 것은 좀 이제 자제하는 그런 게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의 이 남일당 망루 5명의 철거민, 1명의 경찰관 목숨을 잃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터 읽어야 되는 것들은 이분이 살아생전 본인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되는데 경찰은 그나마 조금 수사를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죄 입증을 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야무야 돼버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어제 여성단체들이 이 검찰을 이거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장자연은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셨다는데 어떤 뜻입니까? 장자연이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의미로서 이 사건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한번 2차, 3차 계속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타살이라고 봤던 거였고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과거사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검찰의 어떤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밝혀졌긴 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소환되어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정부패, 그다음에 권력 유착의 문제, 정치검찰의 문제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장자연은 살아서 돌아왔고 그가 그 싸늘한 죽음으로써 견디지 못하고 떠놓은 그 무수한 기록들 이것을 살아있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명해 나가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장자연은 살아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자연 씨는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됐고 그 9년 전 수사에서도 뭐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랬든 뭐가 어쨌든 뭐 제대로 처벌을 못했는데 지금 재수사하면 처벌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거는 이 검찰이 과거사 문제라든지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한 정부가 이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주로 인권 여성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특히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최근에 그 본인들이 받았던 여러 여성 연예인들의 문제라든지 영화 산업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이번이 또 기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재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들을 밝혀낸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어떻게 하는지 함께 좀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 공동대표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라고요? 예, 문 대통령이 53년 1월 24일 생이니까 오늘 65번째 생일이에요. 보통 대통령 생일은 이제 단신거리로 지나가죠.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광고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뭐 지하철 광고, 그다음 뉴욕에도 광고했다고요? 서울 10여 개 지하철역에는 이제 한 달 동안 광고가 걸려 있고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이틀간 광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모은 거죠. 서울 지하철 광고주는 열대과일 애호가 모임이라는 사람들인데 왜 하필 아마 이게 열대과일이에요? 이게 모였으니까 일단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광고주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평범한 여성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미국 광고도 문 대통령 여성 지지자들이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긴 하죠. 그렇죠. 이 대통령이 열성적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이 광고에 대해 가지고 평이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은 막 완전히 이렇게 거부감이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은 이제 뭐 그 자체는 이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처음 보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뭐 포털 검색어에 이 평화 올림픽
또 평양올림픽 이게 동시에 등장했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인가부터 SNS하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프 생신 선물 검색어 이벤트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문프는 이제 프레지던트 문재인 대통령 별칭이죠. 예. 이제 내용인즉슨 문 대통령 생일에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6시에 네이버와 다음에 평화올림픽 키워드를 집중으로 검색하자. 그래서 이 검색어로 띄워 올리자. 예.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평화올림픽 많이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네, 정부는 오늘 양자 협의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 트럼프 정부는 자국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초강경 조치를 발동했을까? 비상이 걸린 우리 관련 업체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재현정 박사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지금부터 9년 전 2009년 있었던 불행한 두 사건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우 장자연 씨가 숨지면서 남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기억하시죠? 어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역시 2009년 있었던 용산 참사에서 살아남은 5명의 철거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여럿 있죠. 공동정범 만든 김일란, 이혁산 감독 2부에서 그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 그리고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죠. 자, 트럼프 정부는 왜 이런 카드를 빼들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재현정 박사를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이프가드, 이게 긴급 수입 제한 조치죠? 예. 어떤 제도입니까? 일단 수입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 어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증가를 했을 때 그 증가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 그런 수입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뭐 쿼터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입을 제한된 기간 동안 그 규제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한국산 세탁기가 급증했다, 수입이,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급증했나요?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뭐 수치상으로 사실은 이 급증한 기간을 또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 그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자국에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동이 되면 지금 현재 관세는 몇 %인데 몇 %로 올라가는 겁니까? 일단 뭐 세탁기랑 태양광 제품은 관세가 굉장히 미미하고요. 세탁기도 조금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만 뭐 아주 낮은 관세율입니다. 아주 낮다면 어느 정도? 1%도 되지 않습니다. 1%도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된 거를 보면 저희가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모듈 형태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모듈에 대해서는 뭐 쿼터도 주지 않고 바로 굉장히 높은 3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같은 경우는 뭐 120만 대 쿼터를 주지만 그 쿼터 물량 자체도 20%의 고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 쿼터가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1%도 안 되던 관세, 사실상 관세가 없다가 뭐 아주 조금 팔아도 20%는 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 뭐 피해 규모를 이렇게 산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게다가 특히나 뭐 LG나 삼성은 또 저희가 또 미국에 국내에 지금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여기가 뭐 언론상에 좀 얘기를 한다든지 스스로 그걸 산정해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현지에 삼성 공장이나 LG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세탁기 생산하면 그러면 관세가 안 먹히는 거죠? 예, 현지에서 생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 선거 때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특히나 또 투자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